그날 아침 젓가락을 드는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김혜인은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된장국 위에 파 한 줄기가 흔들리듯 떠 있었지만 그 시선조차 오래 머물지 못하고 천장으로 흘러 올라갔다. 전기장판 위로 미지근한 열기가 퍼져왔지만 발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젠 국도 뜨겁게 먹을 사람이 없네. 속으로 뱉은 말이 적막한 부엌에 퍼졌다. 지난밤 내내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기억이 다시 스쳤다. 손목이 욱신거려 몇 번을 주물렀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젠 그런 통증도 말할 사람이 없었다. 젓가락을 다시 들어보려 했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다. 억지로 국을 떠 입안에 넣었으나 국물은 뜨거운 맛이 아닌 쓴맛만 남겼다. 젓가락을 놓으며 김혜인은 남편의 웃는 얼굴이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당신 없인 밥이 이렇게 쓰구나. 조용한 한숨이 입가를 타고 흘렀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그녀의 밥상 위에 남아있지 않았다. 부엌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파란색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가 희미하게 흘러들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뉴스 진행자의 평범한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떨군 채 국물만 바라봤다. 그때였다. 옆집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혜인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향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잠시 멈칫하다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저 집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손목을 살짝 주물렀다. 관절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천천히 식탁을 치웠다. 그릇을 닦으며 고무장갑 속에 갇힌 손이 여전히 시큰거렸다. 수건으로 그릇을 닦다 말고 잠시 창가에 기대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복도 난간 너머로는 초봄의 희미한 햇살이 아파트 벽에 비쳐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고 마트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인이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혜인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려다 이내 멈췄다. 웃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의자를 끌어앉아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구와 식탁에 앉게 될 수 있을까? 그녀의 속삭임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질문이었다. 잠시 후 휴대전화 진동이 식탁 위에서 울렸다. 화면에는 언니 정유리의 이름이 떴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혜인아, 잘 지내고 있어. 뭐? 그냥 그렇지. 바쁘게 사는 거야, 뭐. 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혼자 있는 거. 너무 오래 가지는 마. 혜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정유리는 그녀의 침묵을 못 견디는 듯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우리 집으로 올래? 방 하나 비어 있어. 혼자 있으면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시큰거리는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망설였다. 괜찮아? 언니?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나는 마음이 안 놓여. 당분간이라도 와서 쉬어. 네가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 솔직히 걱정돼. 혜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조용한 식탁.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알았어. 그럼 며칠만 있을게. 그래. 잘 생각했어. 네가 거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자 부엌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 공기가 덜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혜인은 작은 가방을 꺼내 옷을 차곡차곡 접어 넣었다. 옷장 문을 닫으며 그녀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이 집의 벽, 낡은 달력,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사진 앞에 잠시 서서 낮게 인사하듯 속삭였다. 당신, 나 잠깐만 언니 집에 다녀올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아침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한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여전히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조금은 덜 신경 쓰였다. 복도를 지나며 옆집 현관 앞을 지나칠 때 문득 안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따뜻한 남자의 웃음이었다. 헤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잠깐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 초보모 후 언니 정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김혜인은 언니의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를지 말지 망설였다. 작은 가방이 손목에 매달린 채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을림동 오래된 아파트의 벽은 초봄의 햇살에 반쯤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듯한 건물이었지만 안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의외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혜인아, 왜 그렇게 서 있어? 들어와야지. 현관문이 열리며 언니 정유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정유리는 회사에서 막 돌아온 듯한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동생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괜히 패만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인데 네가 마음 놓고 쉬라고 불렀잖아. 정유리는 가방을 받아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혜인은 천천히 현관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섰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부엌에서는 갓 끓인 국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다. 혜인은 의자에 앉자마자 식탁 위에 반짝이는 수저와 낡은 나무 테이블을 바라봤다. 지난밤 자신이 혼자 앉아있던 식탁과는 너무 달랐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조용한 남자가 들어왔다. 최도윤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왔군요. 낯선 사람과 마주한 듯 어색한 목소리였다. 네, 방해되지 않길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냄비를 들어 국을 덜어 주었다. 정유리가 자리에 앉자 셋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수저가 국을 긁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자 정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인아, 이 집은 네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야. 눈치 보지 마. 혜인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기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국 더 드릴까요? 최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혜인을 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밀어주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다시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작은 미소가 잠깐 스쳤지만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국만 바라봤다. 다음날 오후 혜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집게 하나를 떨어뜨렸다. 허리를 숙이려던 순간 누군가 다가와 집게를 건네주었다. 추운이 손 녹이세요. 최도윤이었다. 그의 손끝이 혜인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두근거렸다. 네, 감사합니다. 집게를 받아들고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빨래, 널 때는 이 집에서 제일 햇볕 잘 드는 쪽에 두세요. 도윤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그의 얼굴을 피했다. 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빨래를 마친 뒤 혜인은 마당을 떠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마자 손을 바라봤다. 손끝에 남은 미묘한 온기가 다시 느껴졌다. 밤이 되자 그녀는 작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을림동의 오래된 아파트 복대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그녀는 얇은 커튼을 걷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낮에 도윤이 건네주던 집게와 그의 손을 떠올렸다. 와에 이렇게 따뜻했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꾸 낮의 장면이 반복되었다. 억지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깜박이자 혜인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 비가 오는 늦은 밤,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혜인은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바라본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연달아 두드렸다.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얇은 전기장판 위로 퍼지는 미지근한 열기가 발목까지 겨우 닿았다. 혜인은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가만히 눈으로 좇았다. 이렇게 적막한 밤은 오랜만이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목 관절이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오늘따라 그 통증은 마음보다 덜 중요해 보였다. 머릿속엔 며칠 전 도윤이 빨래 집게를 건네주던 순간이 스쳐갔다. 그때 그의 손끝이 따뜻했지. 그녀는 고개를 살짝 떨궜다. 그 따뜻함이 어쩐지 자꾸 떠오르는 것이 스스로에게 변명할 수 없는 마음처럼 느껴졌다. 그때 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울렸다. 혹시 시간 되면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혜인은 잠시 숨을 멈췄다. 대답 대신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얇은 집안 조명이 부드럽게 닿아 있었다. 네. 그녀는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탁자 위엔 막걸리 한 병과 2개의 컵이 놓였다. 도윤이 컵에 막걸리를 따르자 구수한 냄새가 조용한 거실에 퍼졌다. 비 오는 날엔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의 말에 혜인은 얇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런 날엔 다들 잠들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더 조용하죠. 그들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첫 잔을 들이켰다.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잔이 비워질 때까지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묵직한 공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혜인이 2번째 잔을 들자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끔 너무 조용한 집이 힘들어요. 그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 말을 곱씹었다. 그의 고개는 살짝 숙여져 있었지만 눈빛은 창밖에 머물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혜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혼자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멈춘 것 같아서. 도윤이 잠깐 그녀를 바라봤다. 말없이 컵을 들어 다시 한 모금 삼켰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막걸리의 따뜻한 기운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혜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 보았다. 컵을 잡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녀의 손이 도윤의 손등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숨이 잠시 막힌 듯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끝에 머물렀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혜인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고독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이상하죠. 혜인이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둘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다. 방으로 돌아온 혜인은 이불 속에 파묻혀 눈을 감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낮보다 한층 더 분주했다. 그녀는 손등의 미묘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조금 달라질 것 같아. 봄비가 멎은 이른 새벽, 부엌에서 혜인은 국을 드며 자신도 모르게 도윤의 방 쪽을 바라본다. 부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혜인의 시선은 국보다 부엌 문 너머 복도로 향해 있었다. 도윤의 방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문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뛰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녀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다. 손목 관절이 시큰거려 국자를 잡던 손이 살짝 떨렸다. 국을 드는 동안에도 지난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빗속에서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던 순간, 그리고 그 눈빛. 그때 이미 우린 선을 넘고 있었던 걸까? 부엌의 정적 속에 그녀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퍼졌다. 그날 밤은 유리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2번째 날이었다. 낮 동안 혜인은 일부러 방에 머물렀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나자 그녀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향해 갔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 등불 아래서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멍한 듯 보였다. 혜인이 다가오자 도윤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네, 잘 안 와서요. 잠깐의 침묵 후 도윤이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앉으세요. 그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둘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공기가 묘하게 떨리는 듯 느껴졌다. 오늘도 바쁘셨죠? 혜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일이 있어도 집이 조용하면 더 힘들어요. 혜인은 그의 대답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꼬집듯 얽혔다. 밤이 깊어가자 거실엔 둘만의 시간만이 남았다. 도윤이 컵에 물을 따라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제,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저야 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여요. 손목도 자주 주무르시던데. 혜인은 순간 멈칫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다. 조금 시큰거릴 뿐이에요. 나이 드니 다 그렇죠.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면 혼자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의 말은 특별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지만 혜인의 가슴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네, 고마워요. 그날 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도윤이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 순간 혜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짧은 숨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혜인이 속삭였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멈추기 어려워요. 그들의 말은 짧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변하고 있었다. 며칠 뒤 유리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유리는 평소처럼 국을 두고 있었고 도윤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혜인은 식탁 위 국을 떠도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려 젓가락을 놓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유리는 갑자기 거실로 혜인을 불렀다. 혜인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그래? 언니? 유리는 혜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혜인은 순간 숨이 멎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리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았다. 내가 다 봤어. 휴대전화 화면에 홈캠의 정지 영상이 떠 있었다. 그 화면 속에서 그녀가 도윤에게 손을 얹었던 장면이 희미하게 보였다. 혜인은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다. 다음날 아침, 혜인은 자신의 작은 가방에 옷을 접어 넣으며 손이 떨린다. 현관 앞 타일 바닥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옷을 차곡차곡 접어 넣으면서도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손끝에서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싶어 하는 듯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집에도 내 자리는 없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리자.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실에서 정유리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녀는 이미 정돈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짐 다 쌌어. 혜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짐 싸서 나가. 다시는 보지 말자. 유리는 돌아서서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혜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신발을 신으며 혜인은 현관 앞에 잠시 멈췄다. 나무 식탁이 보였다. 저 식탁에서 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먹던 순간이 스쳐갔다. 그때 언니가 웃으며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 집은 네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야. 하지만 이제 그 식탁은 그녀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며 혜인은 낮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언니.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혜인은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남해 바다 그림이 있는 페이지였다. 남해 다운리? 몇 번이나 보았던 그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푸른 바다가 눈에 밟혔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인터폰을 켰다. 화면에는 조카 최인석의 얼굴이 비쳤다. 문을 열자 인석이 성큼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모, 진짜예요. 우리 아빠랑. 혜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인석은 더 크게 소리쳤다. 엄마가 며칠째 울고 있어요.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요. 이모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하필 우리 아빠였냐고요? 혜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인서가 미안해. 이모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 큰 어른이면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모는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인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이모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인석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혜인은 이불 위에 주저앉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유리는 잘못된 위로를 선택했구나. 이제야 알겠다. 그녀는 달력 속 남의 바다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기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남의 다온리, 초봄 햇살 아래, 커피방 앞마당에 물걸레질을 하던 혜인은 햇빛에 반짝이는 바닥을 바라보며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을 느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손바닥을 펼쳤다. 이 온기가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네. 이곳으로 내려온 지 한 달이 넘었다. 매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손목의 시큰거림도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손님이 오면 커피를 내리고 없는 시간에는 친구와 함께 매장을 정리했다. 시장에 다녀오면 남의 바다 냄새가 묻어왔고 밤마다 파도 소리가 조용한 자장가처럼 귓가를 스쳤다. 한 번씩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커피방 안에서 친구가 혜인을 불렀다. 혜인아, 오늘은 손님이 좀 많을 것 같아. 관광객이 늘었어. 알겠어. 커피 원두 더 꺼내올게. 그녀는 작은 창고에서 원두 봉지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커피 향이 손끝에 스며들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전 내내 손님을 맞이하며 그녀는 자신이 자주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중년 부부가 커피 맛이 참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비닐봉지에 귤과 채소가 가득 들어 있었다. 초봄의 따뜻한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고 길가의 가로수 가지 끝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서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봄이 왔구나. 그녀의 입에서 작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파란 불이 켜지자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최도윤이었고 그 옆엔 정유리와 인석이 있었다. 세 사람은 여행객처럼 가벼운 복장을 하고 있었고 인석이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웃고 있었다. 혜인은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도윤은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걸어갔다. 정유리는 여전히 단정한 표정이었고 인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자 혜인의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흐려진 시야 속에서 마음이 조금 놓였다. 잘 지내고 있구나. 나 없이도 다시 웃고 있구나. 그녀는 가만히 입술을 움직였다. 잘 지내세요. 이젠 괜찮아요. 횡단보도를 건넌 그녀는 바닷가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초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며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바람이 따뜻했다. 이제 정말 봄이 오고 있었다.
김혜인은 남해의 조용한 바닷가에서 햇살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목은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이제 그 통증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아픔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 오래도록 무시했던 손끝의 떨림과 밤마다 스며들던 고독은 사실 그녀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몸과 마음의 조용한 요청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남편이 떠난 뒤 밥상 위 국물이 점점 쓰게 느껴지고 작은 관절 통증이 더 큰 고독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 그때 자신은 몸의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의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마음 역시 오래전부터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녀는 도윤을 통해 배웠다. 물론 그 관계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붙잡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녀는 배웠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가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함일 때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정유리와 인석, 그리고 도윤의 가족을 떠올리며 혜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이 다시 웃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덕분에 가족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잘못이었지만 그 후회조차 그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다. 가족은 서로를 믿는 순간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 이제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고 규칙적이었다. 새벽에 커피방을 열어 따뜻한 물을 끓이고 원두를 갈며 퍼지는 향기를 맡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작은 습관들이 그녀를 다시 살게 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정돈된 하루를 통해 서서히 치유되었다. 혜인은 자신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했다. 큰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이를테면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를 달라지게 하고 잠시 허리를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치료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았다. 바닷바람이 스쳤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평온?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데 서툴러진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정작 자기 몸과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게 된다. 혜인은 그걸 가장 크게 후회했다. 남편이 떠난 뒤 자신은 건강도 마음도 돌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았다. 몸이 보내는 작은 아픔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따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삶은 늘 커다란 깨달음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한 순간, 작은 선택에서 서서히 달라진다는 것도.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바다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 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삶은 결국 이렇게 단순한 온기를 찾는 여정이구나. 그리고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자 진짜 가족의 힘이었다. 바닷바람이 스쳤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평온,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히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작은 통증에도 귀 기울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그들의 하루를 더 많이 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늦게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렇게 되뇌었다. 인생의 온기는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과 서로를 바라보는 조용한 마음에서 자란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살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연을 더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조용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긴 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적어주셔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마음이 이곳에서 또 다른 위로가 될 거예요.